사람은 두 번 사랑한다죠? 한 번은 처음 만난 사람에게, 그리고 또 한 번은 너무 늦게 다시 만난 사람에게. 퇴근길 지하철 안 40년 전 첫사랑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운 것은 얼굴이 아니라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다시 시작하지 못한 사랑의 끝에서 조용히 그 사람을 기억하려 합니다. 퇴근길이면 의뢰 그렇듯 저는 2호선 지하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루 종일 도서관 자원봉사를 마치고 약국에 들러 혈압약을 찾고 나면 지친 어깨가 먼저 하루를 끝내자고 말하죠. 오늘도 달라질 게 없겠다고 생각했던 저녁이었는데 그 사람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제 삶을 통째로 묶어두었던 그 봄날의 얼굴이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지하철이 붐볐어요. 퇴근 시간이면 늘 그렇지만 사람들이 빽빽하게 차 있는 객차 안에서 숨쉬기조차 답답했습니다. 저는 혈압약을 든 봉지를 꼭 쥐고 손잡이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때 그 뒷모습이 제 시야에 들어왔어요.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남자의 뒷모습이 이상하리만치 낯익었습니다. 깔끔하게 다려진 진한 회색 바지, 낡았지만 가지런한 베이지색 외투, 그리고 약간 구부정한 어깨. 이상하게도 저는 그 등을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냥 두근거리는 게 아니라 마치 누군가 제 심장을 조용히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착각이라고 애써 눈을 감아도 그 실루엣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어깨선, 목덜미, 그리고 귀 뒤로 살짝 보이는 짧은 머리카락까지 모든 게 너무나 익숙했어요. 다시 눈을 떴을 땐 저는 그 사람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 등을 떠민 듯이요. 제 발은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숨이 가빠졌고 머릿속은 텅 빈 것처럼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설마 하는 마음과 혹시나 하는 마음이 뒤섞여서 제 다리를 떨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 순간 지하철이 갑자기 흔들렸습니다. 급정거였어요. 저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는데 그 남자가 고개를 돌리면서 저를 붙잡아 주었어요.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보는 목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영철 씨? 목소리가 나왔는지도 모를 만큼 낮게 조심스럽게 부른 이름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눈동자가 저를 스치듯 바라보았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맞아요. 이영철. 20살 시절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참 조심스러웠고 그래서 더 뜨거웠습니다. 제 책가방을 슬쩍 들어주던 손, 운동화 끈을 매던 어정쩡한 자세, 그리고 버스 창문에 비쳤던 두근거리는 눈빛까지.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선 영철의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관자놀이는 희끗희끗하고 입가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따뜻했던 그 눈빛만큼은 예전과 똑같았죠. 아니, 그렇게 보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그가 지금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동자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아니, 기억조차 없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아시는 분인가요? 그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지하철 소음도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그 목소리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당황하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누구 좀 닮으셔서요. 그 순간 영철의 표정이 살짝 밝아졌어요. 아, 그러시군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누군가 닮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리고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그런데 혹시 어디서 뵌 적이 있을까요? 정말 낯이 익으시네요. 제 마음이 다시 한번 요동쳤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곧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아, 죄송합니다. 착각인 것 같네요 하고 짧게 대답한 뒤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다가 황급히 다음 칸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아니, 도망쳤다고 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마치 오래전 봉인해둔 상자를 열어본 것 같았는데 그 안이 텅 비어 있는 걸 확인한 기분이었습니다. 지하철 창밖 풍경은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지만 제 안의 시간은 그 자리에 멈춘 채였어요. 이영철, 왜 당신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왜 저를 기억 못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거든요. 모서리가 다른 기억 하나가 조심스레 제 안에서 들춰졌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후 연락이 끊긴 어느 날.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이영철이라는 이름을 일기장에서도 지워버렸습니다. 사진도 태워버리고 편지도 찢어버리고 심지어 그가 좋아했던 노래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덮고 묻었던 이름이 40년 만에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저를 스쳐 지나간 겁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그 순간을 떠올렸어요. 영철이 저를 붙잡아준 그 손의 온기, 여전히 따뜻했던 목소리, 그리고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 모든 게 그대로였는데 왜 저만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달력 위에 손가락을 얹어가며 제가 영철이라는 이름을 마지막으로 입에 올렸던 날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종이처럼 접어두었던 사진 하나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20살의 저와 이영철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영철은 웃고 있었고 저는 그 웃음에 기대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철이 입고 있던 건 오늘과 똑같은 베이지색 외투였어요. 40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색깔의 옷을 입고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다시 그날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사진을 손에 쥐고 저는 오늘 그가 입고 있던 외투를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어쩌면 정말 그는 맞았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는 지금 저를 잊었고 저는 그를 잊지 못했습니다. 이 아픈 기억을 혼자 품고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며칠 동안 저는 지하철을 타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 탔다는 표현이 더 맞겠죠. 그날 이후로 두통이 몰려왔고 가슴 언저리가 계속 시렸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무뎌질 줄만 알았던 기억들이 다시 생살처럼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입술에 닿았던 이름 영철이라는 두 음절이 아무렇지도 않게 뱉을 수 없는 무게로 저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밤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자려고 누우면 자꾸 그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예전의 환한 미소가 아니라 저를 낯선 사람 보듯 바라보던 그 눈빛 말입니다. 그리고 저를 아시는 분인가요? 라고 물었던 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마치 저 혼자만 과거에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냐고, 무슨 일 있냐고. 하지만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40년 전 첫사랑을 지하철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은 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그냥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래요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국 다시 그 열차를 탔습니다. 일부러 피하고 도망친다 해서 시간이 멈추는 건 아니니까요.
전동차 안에서 사람들 사이를 지나며 조심스레 눈을 돌려봤지만 역시 그는 없었습니다. 애초에 우연이란 그런 것이니까요. 뜻하지 않게 찾아와 마음을 흔들고 다시 사라지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일주일 동안 그런 식으로 지하철을 탔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실망만 안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죠.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만나봤자 또 상처받을 게 뻔하니까요. 하지만 며칠 후 정말로 또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이번엔 강남역 승강장에서였어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도 그는 분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브라운색 코트를 입고 천천히 눈을 깜빡이던 모습, 그리고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여자의 손이 아니었고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중년 남자의 손, 옆에 선 중년 남성은 꾸준히 무언가를 설명하듯 이야기하고 있었고 영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죠. 두 사람의 관계가 궁금했어요. 친구일까 아니면 가족일까?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무슨 말을 들으려는 것도 아니었고 불쑥 이름을 부를 생각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가 그 장소에 있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왜 하필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계속 나타나는 걸까요? 그러던 중 짧은 문장이 제 귓가를 스쳤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약속 있어서 서초동 안 가요. 기억하시죠? 한 달 전에도 이 시간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그 남자가 방금 그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죠라는 말 뒤에 감긴 애절한 눈빛. 순간 저의 머릿속이 텅 비었습니다. 이영철은 지금 기억을 잃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들로 보이는 남자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병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매주 화요일마다 재활치료 받으러 가기로 했다고요.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영철은 고개를 갸웃하며 재활치료? 내가 왜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왜 그가 저를 알아보지 못했는지, 왜 그렇게 멍한 표정을 하고 있었는지. 치매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사람이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눈물 속에서 머릿속에 떠오른 건 과거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그날은 봄비가 추적추적 내렸고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아니,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영철은 군대에서 제대하자마자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토록 다정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여러 번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해봤지만 이미 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그가 날 버린 거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제 마음속에서 그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를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날의 단절이 그의 의지가 아니었던 건 아닐까? 혹시 무언가 말 못할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닐까? 어쩌면 그도 저를 그리워했을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기억조차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창밖을 보며 저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은 점점 낡아가고 있었지만 제 기억 속 영철은 그날의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어쩌면 그 눈빛 하나 때문에 저는 아직도 그를 잊지 못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다음 날 저는 강남역 주변을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다시 그곳에 나타나진 않을까? 혹시 우연히 또 찾아오진 않을까? 그런 기대를 품고 매일 걷고 또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봤겠지만 상관없었어요.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마침내 저는 또다시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신문을 들고 있었지만 시선은 먼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신문도 거꾸로 들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다가가 그 옆에 앉았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잠깐만 이야기 나눠도 될까요? 그는 잠시 고개를 갸웃하더니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즘 저를 아는 분들이 많네요. 어디서 보셨나요?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영철은 과거를 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어쩌면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저는 이영철과 몇 차례 더 마주쳤습니다. 그는 제가 누구인지 모른 채 매번 처음 보는 사람처럼 인사를 했고 저는 그 웃음 뒤에 감춰진 공허함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대화를 이어나가려 하면 그는 미안하다는 듯 말을 흐렸고 종종 자신의 아들이 어딨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가 기다린다고 했는데 어디서 기다린다고 했더라. 그 말끝이 흐려질 때마다 저는 마음이 땅처럼 꺼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의지가 생겨났습니다. 어쩌면 이제라도 그날의 진실을 알아야 할 이유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가 왜 떠났는지, 왜 아무 말 없이 사라졌는지, 그리고 그 사라짐이 그의 의지였는지를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그를 만나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그도 저를 친근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전날의 만남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새로운 만남 자체를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죠. 아, 어제도 만났었나요? 죄송해요.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하며 머리를 극적이던 모습이 너무 애틋했어요. 예전에 그와 똑같은 습관이었거든요. 어색할 때면 항상 머리 뒤를 극적이던 그 소년 같은 표정 말입니다.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조금씩 그의 현재를 알아갔습니다. 아내를 일찍 잃고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다는 것, 5년 전부터 치매 증상이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최근 들어 증상이 더 심해졌다는 것까지요. 아들이 매일 데리러 오지만 가끔 혼자서 집을 나와 길을 잃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랍 속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노란 빛이 스며든 페이지 사이에 그날의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보냈던 것, 돌려받지 못한 것, 답장을 기다리다 쓰지 못한 것, 그 모든 기록들이 제 손 안에 있었습니다.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당시의 제 마음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영철 씨, 오늘도 편지를 씁니다. 답장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요. 영철 씨는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저는 매일 우체통을 확인해요. 혹시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아니면 마음이 변하신 건가요? 그중 한 장. 1983년 4월 10일. 영철 씨, 비가 오네요. 혹시 이 편지도 다른 편지들처럼 도착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오랜 의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가 단 한 통의 답장도 하지 않았다는 것. 정말로 마음이 변했다면 적어도 한 번은 이별 통보라도 했을 텐데요. 아무런 말도 없이 연락을 끊는다는 건 그의 성격과는 맞지 않았어요. 그가 정말로 받지 못했을 가능성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편지를 보낸 주소도 다시 확인해 봤어요. 분명히 정확한 주소였는데 왜 답장이 없었을까요? 혹시 이사를 갔거나 아니면 정말로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저는 무작정 그의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몇 번의 수소문 끝에 근처의 재활병원에서 봉사활동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조심스럽게 찾아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남자는 생각보다 젊었습니다. 아마 4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였어요.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진중했고 제 말을 들은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상담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아버지를 아시는 분이라고요? 네, 오래전, 정말 오래전에 그분과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혹시 그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도 아버지에 대해 많이 모르거든요. 특히 젊었을 때 이야기는 거의 못 들어봤어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제 입에서 연인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이 부끄럽기도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아버지로만 알고 있겠지만 저는 여전히 그를 누군가의 연인으로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영철 씨가 연락을 끊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요. 그저 하루아침에 모든 게 사라졌어요. 편지도 보냈는데 답장이 없었고 전화도 안 됐고 그 젊은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는 군 복무 마치고 오셨을 무렵 한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교통사고가 있었거든요. 제대하고 집으로 오는 길에 큰 사고를 당하셨대요. 그 이후로 몇 개월 동안 기억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사고 입원 기억 상실.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겐 전혀 전해지지 않았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편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고 답장을 기다리던 그 시간에 영철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 왜 이제야 듣게 되는 거죠?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제 마음보다 훨씬 떨려 있었습니다. 남자는 미안하다는 듯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 시절엔 가족들도 정신이 없었고 연락처도 모르다 보니 누가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대요. 아버지도 그 시기를 거의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병원 퇴원 후엔 가족이 바로 이사했고요. 편지, 글쎄요, 받았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아마 이사하면서 분실됐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배달됐을 수도 있고요.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세상에 그런 우연이 겹쳐질 수 있을까요? 편지는 사라지고 그는 기억을 잃고 나는 기다림을 포기하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가 마음을 바꿔서 떠났다고 생각했고 어쩌면 그도 제가 연락을 끊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진실은 어디에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러고 보니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가 가끔 꿈 이야기를 하세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꿈이라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왜 안 오지? 라고 중얼거리시거든요. 혹시 그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저를 기다렸던 거예요. 기억을 잃어서 누구를 기다리는지도 모른 채 그냥 막연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한 장에 조심스레 손가락을 댔습니다. 내일은 꼭 만나자. 이번엔 말할 거예요. 내가 얼마나 당신을 기다렸는지.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날 결국 만나지 못했죠. 그리고 그로부터 40년이 지나 저는 이제서야 그 사람의 진실을 마주한 것입니다. 이제 기억을 잃어가는 그에게 저는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랑을 혼자서만 간직하고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어쩌면 저는 진실을 안 이후 더 괴로워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잊힌 줄만 알았던 이름 뒤에 잃어버린 기억이 있었다는 사실은 안도이자 새로운 고통이었습니다. 그가 일부러 떠난 것이 아니라면 제가 그를 미워했던 지난 세월은 대체 어떤 의미였을까요? 밤마다 저는 과거를 되짚으며 괴로워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날들을 그를 원망하며 보냈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그의 무정함을 탓하며 지새웠는지. 그런데 알고 보니 그는 저를 버린 게 아니라 기억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제가 그를 미워한 시간들이 모두 헛된 것이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간 저는 전화를 붙들고 망설였습니다. 그의 아들 번호는 제 휴대폰 안에 있었지만 걸 수 없었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제 감정도 함께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미 기억을 잃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언젠가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도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기억은 더 희미해질 텐데 저만 혼자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를 다시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어떤 우연에 맡기지 않고 스스로 그의 곁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의 아들로부터 약속을 잡아 평일 오후 한적한 공원 벤치에서 다시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용했고 표정도 온화했습니다. 하지만 그 온화함 뒤에는 낯선 공기 같은 거리감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마치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억하시겠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며칠 전에 뵌 분이죠? 여기 자주 오시는 분인가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네, 저는 자주 오죠. 당신을 기다리는 날이 제겐 인생의 절반이었으니까요. 예, 여기는 예전에도 가끔 왔던 곳이에요. 예쁜 계절이 많았거든요. 봄이 좋죠. 벚꽃 필 무렵이면 사람들이 참 많이 와요. 나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는 먼 곳을 바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레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사람이란 게 잊고 싶은 것도 있지만 잊고 싶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잊혀질까봐 그게 좀 무섭네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꽂혔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 희미해져가는 과정을 스스로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소중히 여기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져가는 걸 느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무력감을 안고 있었던 거예요. 무서우시겠어요. 하지만 어쩌면 사랑했던 순간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럴까요? 그의 눈빛이 잠시 밝아졌어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가끔 꿈에서 누군가를 만나거든요. 얼굴은 잘 안 보이는데 마음이 따뜻해져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는 한 장의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흑백으로 빛바랜 저와 그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한 장. 그는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눈썹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이 사진 낯이 익네요. 오래전이에요. 정말 오래전이에요. 그의 시선이 사진 속 자신의 얼굴에 멈췄습니다. 그 순간 아주 잠깐 그의 눈빛 속에 불꽃처럼 스치는 감정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혹시 우리 예전에 알았던 사이인가요? 숨이 막히듯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는 서로를 많이 아꼈던 사이였어요. 그는 조용히 사진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느릿하게 하지만 확신을 품은 듯한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이상하죠?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건 제 감정이 아니라 그의 기억이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그의 곁을 자주 찾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매번 웃으며 저를 반겼습니다. 그 웃음 하나면 저는 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가 제게 진심을 전하던 그 봄날처럼 다시 그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살아나는 듯한 순간들이 찾아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의 기억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사라져가는 것이라는 걸. 그래서 더 조급해졌습니다. 남은 시간 안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그에게 어떤 마지막을 남길 수 있을지를 밤마다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마지막으로 결심했습니다. 그에게 편지를 쓰기로. 그가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제가 그를 어떻게 기다렸고 어떤 시간을 함께 보냈는지를 단 한 줄이라도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백지 위에 펜을 들고 수십 번을 써내려갔다 지웠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한 줄도 못 적던 날도 있었고, 펜 끝이 종이를 뚫을 만큼 눌러 써내려간 날도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단세 음절이 시작이자 끝이었습니다. 그 이름조차 적지 못하고 머뭇거리던 마음이 수십 년을 건너 뛰어 다시 한 사람에게 도달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찢어버렸어요. 너무 감정적이었거든요. 두 번째 편지는 너무 차가웠고, 세 번째 편지는 너무 길었습니다. 어떤 톤으로, 어떤 마음으로 써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어떻게 몇 장의 편지지에 담을 수 있을까요? 밤마다 저는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함께 걸었던 길, 나누었던 대화들. 그런데 신기한 게 기억할수록 더 생생해지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마치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지는 사진처럼요. 이영철 씨, 당신을 처음 만난 날이 생각나요. 남산 도서관 앞 벤치에서 햇살이 참 따뜻했던 그날. 책을 읽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건 그 미소를 저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 줄씩 말이 쌓였습니다. 어떤 날은 행복했던 순간들만 적었고, 어떤 날은 아픈 이별의 이야기만 써내려갔어요. 그리고 어떤 날은 지금의 마음, 그를 다시 만난 기쁨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적었습니다. 당신이 떠난 뒤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미움과 그리움 사이에서 얼마나 흔들렸는지 이제 와서 말하면 부끄럽겠죠. 당신을 원망하기도 했고 저 자신을 탓하기도 했어요. 뭔가 제가 잘못해서 당신이 떠났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당신이 떠난 것이 아니라 길을 잃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 오랫동안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저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제가 그를 미워했다고 생각했던 시간들도 사실은 사랑이었다는 거요. 미움도 사랑의 다른 얼굴이라고 누군가 그런 말을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그를 잊으려고 애썼던 모든 노력들이 결국은 그를 더 깊이 기억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일주일쯤 걸려서 편지를 다 썼어요. 10장이 넘는 긴 편지였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의 절반도 담지 못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쓸 때까지 여러 날을 보냈습니다. 그 편지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을 붙들기 위한 고백이자 이별을 준비하는 연습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랬어요.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어쩌면 저는 당신의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져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했다는 이 마음만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테니까요. 편지를 다 쓰고 저는 곱게 접어 작은 봉투에 담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그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어요. 이영철이라는 세 글자를 쓰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마치 40년 만에 처음 쓰는 이름인 것처럼 손이 떨렸거든요. 그리고 공원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많았고 나뭇잎들이 사방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이었어요. 벤치에 앉아 그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계속 봉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정말 건네도 될까? 너무 무거운 선물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가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을 때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건 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에게 뭔가 따뜻한 기억을 남겨주기 위한 일이기도 하니까요. 그가 벤치에 앉자 저는 말없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뭐죠? 그냥 하나의 이야기예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요. 그는 봉투를 받아들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참 편안한 얼굴이네요. 어디선가 봤던 것 같은데.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어쩌면 아주 오래전에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 그가 편지를 읽었을지 상상했습니다. 글씨를 알아볼 수 있을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까? 혹시 너무 당황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그보다도 그가 그날 내게 건넨 눈빛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기억은 잊혀질 수 있어도 감정은 남는다는 말처럼 그의 눈빛 안엔 왠지 모를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와 다시 마주쳤을 때 그는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지난번에 주신 거, 그 편지요. 저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읽으셨어요? 네. 다는 기억나지 않지만 몇 번을 읽었어요. 그 글을 읽을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말에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가 모든 문장을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따뜻함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당신이 쓴 편지 속에 내가 잃어버린 시간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읽으면서 눈물이 났거든요. 왜 우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말은 제게 어떤 위로보다 깊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그에게 기억이 아니라 감정을 전달한 것이었고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우리는 오래도록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말이 없었지만 마음은 말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잊힌 시간이 다시금 서로를 향해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비록 그는 나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나는 그에게 다시 도착했다. 잊힌 얼굴로가 아니라 지금의 나로 그의 곁에 서 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종종 편지를 언급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손가락으로 편지 봉투를 흉내내며 말했습니다. 그 글이요, 참 이상했어요. 전부 다 아는 이야기 같았는데 기억은 안 나더라고요. 근데 마음은 기억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고마워서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의 기억은 부서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 남아있는 감정의 조각들은 여전히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래된 집의 벽돌 하나하나가 무너져가도 그 집에서 느꼈던 온기만큼은 남아있는 것처럼요. 어떤 날은 그가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있기도 했어요. 읽지는 못하더라도 그냥 종이의 촉감만으로 위안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찡했어요. 기억을 잃어가는 사람도 무언가에 기댈 곳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하루는 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 편지, 혹시 진짜 이야기였나요? 누군가 소설을 써서 주신 건 아니고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부 진짜였어요. 하나도 지어낸 것 없이 모두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진짜였겠네요. 그 시간도 그 마음도 모두 내가 잊었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겠죠? 그 순간 저는 가슴 깊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은 듯 했습니다. 그의 말은 지금의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잊혀져가는 스스로에게 던지는 마지막 고백 같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아이처럼 그는 자꾸 묻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그는 처음으로 제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기억이 하나씩 사라져요. 처음엔 이름을 잊더니 이제는 계절도 헷갈리고 어제 먹은 음식도 생각나지 않아요. 심지어 거울을 봐도 제가 누구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당신은 자꾸 떠오릅니다. 이름은 모르겠는데 얼굴은 따뜻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제 그는 저를 알아보진 못하지만 저를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기억보다 더 깊은 곳에서 마음이 마음을 알아보고 있었던 거죠. 무서우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슬퍼요. 누군가를 사랑했던 것 같은데 그게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 사람한테 미안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은 바로 저였는데 그는 저에게 미안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그는 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오늘은 당신 이름을 알 것 같아요. 지연 맞나요? 아니면 지영? 아, 헷갈리네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기억해낸 순간, 비록 정확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잠시였지만 제겐 세상의 시간이 멈춘 듯한 기적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한지연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 조심스럽게 제 이름을 따라 불렀습니다. 지연 씨, 지연, 예쁜 이름이네요. 왠지 자주 불렀던 것 같은 이름이에요. 그 말은 평생을 기다린 인사 같았습니다. 시간은 우리 사이를 밀어냈지만 그 한마디로 모든 간격이 좁혀지는 듯 했죠. 40년 만에 다시 들은 제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이 꿈만 같았어요. 그날은 봄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우리는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빗물이 흘러내리는 그의 이마 위로 작은 주름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손수건을 꺼내 그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는 제 손길에 눈을 감았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이 순간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지연 씨가 저를 돌봐주는 이 순간을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기억할 거예요. 두고두고 아주 오랫동안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비는 계속 내렸지만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순간이 너무 소중해서 시간을 멈춰두고 싶었거든요. 그의 머리카락에 빗방울이 맺히는 모습까지도 기억해두고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그와 함께 찍은 사진을 한 장 인화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몰래 찍은 사진이었지만 그와 벤치에 앉아 웃고 있는 제 얼굴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 흑백 사진과는 달랐지만 그 사진 속 우리는 또 다른 추억이 되어가고 있었죠. 새로운 시작의 기록이었어요. 며칠 후 그의 아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기억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요. 최근 며칠 사이에는 이름조차 거의 잊고 계십니다.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실 때가 많아요. 병원에서는 말기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막상 들으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를 끝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요양원에 계시는 동안은 면회가 가능하니까 시간 되실 때 오세요. 아버지가 누군지 기억 못 하셔도
편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조용히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이번엔 제가 읽어주는 편지였습니다. 그가 읽을 수 없게 되었으니 제 목소리로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요양원을 찾아간 날, 그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도 누구인지 모르는 표정이었지만 미소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그의 침대 머리맡에 앉아 저는 천천히 그날의 기억을 읽어주었습니다. 우리가 걸었던 봄길, 당신이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러준 그날. 비가 내렸고 당신은 우산이 없었죠. 그래서 제가 대신 우산이 되어드렸어요. 그때 당신이 웃으며 말했어요. 지연 씨 덕분에 비가 무섭지 않다고요. 그는 눈을 감은 채 말이 없었지만 그 입꼬리엔 아주 미세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그 미소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 제가 남아있든 아니든 그는 지금 이 순간 제 목소리를 따라 봄을 걷고 있는 듯 했으니까요. 그날도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바깥의 날씨는 온종일 맑았고 창가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누운 이영철은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고 저는 그 곁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벌써 일주일째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매일 오후마다 병실을 찾아와서 그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때로는 책을 읽어주고, 때로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때로는 그냥 조용히 손을 잡고 있었죠. 간병인분도 간호사분도 이제는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이제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제 이름을 기억하려 애쓰던 눈빛이 있었지만 이제는 눈동자조차 저를 지나쳐가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줄었고 웃음도 잦아들었습니다. 그저 가끔씩 눈을 감은 채 무언가를 떠올리듯 얼굴 근육이 희미하게 움직일 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를 탓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누구의 편도 아니었고 기억이라는 건 사람의 의지만으로는 붙잡아둘 수 없는 거니까요. 오히려 저는 감사했어요. 마지막이라도 이렇게 그의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 40년 만에 다시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았거든요. 어떤 날은 그가 중얼거렸어요. 누구지? 누가 왔나? 하면서 저를 바라보는데 그 시선에는 낯설음과 친근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꿈에서 본 사람을 깨어있는 현실에서 마주친 것 같은 표정이었죠. 괜찮아요. 저는 그냥 친구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차피 그는 다음 순간이면 다시 잊어버릴 테니까 복잡한 설명보다는 단순하고 따뜻한 말이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는 가만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철 씨, 오늘은 벚꽃이 많이 피었어요. 예전처럼 남산길 걷고 싶네요. 당신이 예전에 그랬잖아요. 지연아, 봄은 내 얼굴 닮았다고요. 그는 눈을 감은 채 미동이 없었지만 그 말이 닿은 순간 손끝이 아주 살짝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조그마한 움직임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이제는 말이 없어도 작은 반응 하나에 온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기억나세요? 우리가 처음 만난 날도 봄이었어요. 도서관 앞 벚나무 아래에서요. 그때 당신이 제게 다가와서 혹시 이 책 재미있어요? 라고 물어봤죠. 저는 너무 당황해서 대답도 제대로 못했는데 저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가 들을 수 있든 없든 기억할 수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냥 그 시간들을 다시 꺼내서 우리 둘만의 공간에 펼쳐놓고 싶었거든요. 병실 창밖으로는 정말로 벚꽃이 피어 있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들이 마치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계절은 돌고 돌지만
사람의 시간은 한 방향으로만 흘러간다는 걸.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서로를 사랑하는 것뿐이라는 걸요. 며칠 후 그의 아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아니, 지연 씨. 아버지가 오늘 아침부터 식사도 못 하시고 말씀도 못 하세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네요. 혹시 한번 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묻지 않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었고 다리도 떨렸지만 가는 길이 낯설진 않았습니다. 그를 만나러 가는 길은 늘 제 안에 선명했으니까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기도했어요. 제발 아직 늦지 않기를, 마지막 한 번만 더 그와 대화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그는 고요히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 너머로 느릿한 숨결만이 남아 있었고 그의 아들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모든 게 조용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아까부터 계속 누군가를 찾으시는 것 같아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지연 씨를 기다리시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저는 그 곁에 다가가 조심스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워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마지막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영철 씨, 처음 당신을 만난 날 저는 20살이었고 세상이 참 크고 낯설었어요. 당신은 제게 작은 쉼터 같았죠. 조용히 다가와주고 조용히 곁에 있어주고 그렇게 우리는 봄을 함께 걷고 있었어요. 당신이 떠난 줄만 알았던 그날, 사실은 당신이 잃어버린 길을 헤매고 있었다는 걸 40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그리움이 헛된 것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당신이 저를 다시 잃어가는 걸 보고 있자니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는 다시 만났으니까요. 짧았지만 다시 함께 할 수 있었으니까요. 당신은 저를 잊어도 저는 당신을 기억할 거예요. 다시는 잃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봄날을, 우리의 사랑을 영원히 간직할게요. 그 순간 그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느릿하게 마지막 힘을 다해 눈을 떴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는 예전처럼 맑고 단정한 시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기억이 한순간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어요. 지연, 작게 한 번 불린 이름. 그 한마디에 저는 모든 감정을 삼켰습니다. 그래요. 저예요. 한지연. 당신의 지연이에요. 그는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방금 고마워요라고 말한 것을, 그리고 사랑해요라고도 말한 것을, 그 짧은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나눈 듯 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고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잊힌 시간들이 한 줄기 햇살처럼 우리를 비췄습니다. 40년의 공백이 한순간에 메워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그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아무런 작별도 없이 그저 고요하게 마지막 봄날처럼 그의 숨결은 점점 가늘어져 갔습니다.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만났고, 다시 손을 잡았고, 다시 봄을 함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제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갈 거예요. 그의 장례식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상주인 아들 외에는 몇몇 친척들과 요양원 관계자 몇 명, 그리고 저뿐이었습니다. 봄이 한창 무르익던 날, 그는
아주 조용히 세상과 작별을 고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그의 영정 앞에 섰을 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떠나는구나.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오래도록 살아간다는 것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영정 속 그의 모습은 제가 마지막에 본 것보다 훨씬 젊었어요. 아마 몇 년 전에 찍은 사진인 것 같았는데 그 얼굴엔 아직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결국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는 영원히 젊은 모습으로 기억되는구나. 조문객들은 대부분 그의 아들과 악수를 나누고 갔지만 저만은 오래 서 있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의 아들이 제게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지연 씨, 아버지가 마지막에 가장 행복해 하셨던 시간이 지연 씨와 함께 하신 때였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습니다. 저야말로 다시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장례가 끝난 후 저는 혼자 남산 자락에 있는 작은 벤치를 찾았습니다. 그와 제가 처음 만난 그 자리였습니다. 40년 전 봄 책을 읽고 있던 제 앞에 다가와 이 책, 저도 읽었어요 라며 말을 걸던 그의 미소가 바람결에 어른거렸습니다. 그 벤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세월의 흔적으로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마치 시간만 멈춰둔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 벤치에 조용히 앉아 저는 가방에서 작게 접어둔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와 나란히 앉아 웃고 있는 사진. 흑백 속에 갇혀 있는 우리의 젊은 날. 그날의 햇살과 웃음은 이미 세상 어디에도 없지만 제 기억 속엔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사진을 보니 문득 그때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얼마나 순수했었는지, 얼마나 많은 꿈들을 이야기했었는지, 그때는 미래가 이렇게 복잡하고 아플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그냥 함께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어요. 저는 그 사진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기다릴게요. 당신을 기다리는 시간이 제 삶의 전부였지만 이제는 저도 저만의 삶을 살기로 했어요. 그 말을 입 밖에 내는 순간 울음인지 웃음인지 모를 감정이 가슴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그와의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자는 마음 하나로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마치 누군가가 살며시 어루만져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그가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저는 예전처럼 도서관 봉사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또한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목소리는 조금 더 부드러워졌고 이야기 끝마다 작은 여운이 남는 문장을 붙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기억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어쩌면 그와 나눈 이야기의 방식이 제 일상에도 스며든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아이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왜 사람들은 헤어져야 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헤어짐이 있어야 만남이 더 소중해지거든. 그리고 헤어져도 마음속에서는 계속 함께 있을 수 있어.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저는 가끔 그의 이름을 입안으로만 부릅니다. 영철 씨 잘 계시죠? 그렇게 혼잣말을 하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어딘가에서 대답이 들려오는 것 같기도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집에서 편지를 정리하다가 그가 마지막에 읽었던 제 편지를 다시 보게 됐어요. 제 글씨로 빼곡히 적힌 그 편지를 보니 새삼 신기했습니다.
이 글자들이 그의 마음에 닿았었구나. 비록 기억은 사라져갔지만 감정만큼은 전해졌었구나. 계절은 다시 봄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남산의 벚꽃길도 다시 분홍빛으로 물들었고 사람들은 여느 때처럼 카메라를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커플들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보니 예전의 우리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부럽거나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더는 그를 찾지도 않았고 그가 나를 기억하길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걸음에 맞춰 천천히 여유롭게 걸었어요. 길을 걷다가 벚꽃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니 문득 깨달았어요. 꽃이 떨어지는 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걸. 그 꽃들이 땅에 떨어져 거름이 되고 내년에는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겠죠. 그저 한때 한 계절을 함께 걸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 그 사람이 남긴 미소와 한마디가 지금도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것.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편지 한 장을 남긴다면 아마 이런 말로 마무리할 것 같았습니다. 영철 씨, 당신이 나를 기억하지 못했던 순간에도 저는 당신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신의 기억이 다 사라졌더라도 제가 당신의 기억이 되어드릴게요. 다음 생에 다시 만난다면 그땐 부디 제가 먼저 기억하겠습니다. 그날 저는 벚꽃 한 송이를 주워들고 조용히 가방 속 사진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접어 작은 노트 한 장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것은 저만의 방식으로 그와의 마지막 인사를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계절을 맞을 준비가 되었어요. 그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제 자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말이죠. 봄은 또 다시 올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를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그와 함께했던 아름다운 기억들을 가슴에 품고 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이름을 잊고도 가슴에 남아있죠. 기억이 사라져도 누군가의 마음에 남는다면 그건 분명 진짜 사랑이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은 말하지 못했지만 마음속 깊이 남아있는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그 사람에게 건네지 못한 한마디, 그 계절에 남겨둔 마음. 오늘 이 이야기가 그 기억을 조심스럽게 꺼내보는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봐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다음 스토리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